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49번째 시간 3부 혹은 보충편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49번째 책을 허먼 멜빌의 모비딕, 우리 이제 백경으로 예전에 알려진 그 책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백경에 모비딕에 너무 좀 마도님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그러세요 오프닝부터. 네, 저희가 좀 더 다루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시간 관계상 못 다룬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우리 또 정박님이 못다한 이야기를 또 풀어놓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그날. 근데 오늘 같은 날에 또 별거 안 나오면 그거 봐라, 할 것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저희가 그 모비딕 못다한 이야기 한번 좀 가봐야죠. 일단 모비딕에서 지난 시간까지 뭐 스토리랑 이런 건 대략 쭉 나오다가 이런 중요한 뭐 상징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맞아. 하다 못한 게 많아요. 네. 분명히 재밌을 것 같은데. 고래는 뭔지 바다는 뭔지. 고래는 이미 답 나왔잖아. 뭐였지? 맨 오브 파워? 모비딕이니까. 모비딕. 자, 그렇죠. 어떤 게 좀 더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공 이슈마엘이 바다로 떠난다. 자기 영혼이 11월에 아주 우울해지고 또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을 때 바다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게 왜 가야 되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추방자라든지 국외적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제 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물은 당신을 끌어당긴다. 자신의 생각을 해봐라. 아주 높은 지대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당신이 이제 오솔길 따라가지고 쭉 내려가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웅덩이 쪽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물든 또 어디로 가느냐? 결국 바다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결국 바다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들은 결국 어떤 운명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세계를 알고 싶은 모든 운명들은 바다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왜 바다를 떠나는지 대해 가지고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숙명과 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물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바다잖아요. 네. 우리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가?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그런가? 정민현님은 제왕절개예요? 네. 제왕절개 출신이에요. 제절. 수중분만을 좀. 맞아. 요즘 그 물에서 낳는 것도 되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좀 유행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물이라는 게 인간이 왜 우리가 태아 때 양수에 있잖아요. 엄마 물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엄마 뱃속이라는 게 물속이고 또 지구라는 게 어떤 분들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불러야 된다. 이 사실 표면의 70%가 땅이 아니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구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지만 이게 섬 같은 거고 실제로 물이라는 거죠. 그렇네. 네. 수구. 네. 수구죠, 수구. 이 수구 세력들이. 수구 꼴통. 그러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알프레드 머헨이라고 세 분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 제시한 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죠,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우리가 어떤 수송을 한다든지 군대가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육지로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바다로 가는 게 대량으로 그죠, 가기에 가장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물을 건넌다는 게 땅으로 한 1000km 가는 것보다 물 건너 한 300km 가면 더 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저 만주까지 가는 거 거리가 아마 여기서 일본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 텐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일본을 간다니까 바다를 건너간다고 그러면 뭔가 좀 정말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새로운 세계를 가는 느낌. 그렇지.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가는 느낌.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갈 때
항상 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렇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죠. 그것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죠. 맞네. 강 건너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스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요단강 건너고. 그것도 요단강도 그렇고 우리에서는 삼도천을 건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삼도천. 예, 우리는 이제 요단강 대신에 삼도천이라는 말을 쓰죠. 항상 뭔가 강을 건너고 천을 건넌다는 게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거는 이 세계와 이승과 저승을 딱 가로지르는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그 예전 말 중에 도선의 판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갈 때 인생이란 게 결정된다. 그 널판지 하나 위에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 널판지 바로 밑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바로 빠지면 바로 저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정말 아슬아슬한 그 경계를 가는 것이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다를 우리뿐 아니라 예전에 물론 중국 같은 경우도 명나라 때 정화가 남해 대원정을 하고 그 이전에 원나라라든지 송나라, 당나라 때 이제 해상 교역로가 많이 발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뭐 명나라, 청나라 때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하고 특히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바다라는 걸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국 정책도 썼지만 우리는 별로 이 바다를 다룬 글도 없어요. 맞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바다를 다룬 글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도 거의 없죠. 우리가 최근에 그 조선 몇 년 전에 나온 해적인가요? 해적. 예, 손예진하고. 네네네. 예, 그거 정도 말고 요즘 최근에 뭐 바다 다룬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다 다룬 거. 해무. 바다를. 잠수함 뭐 이런 거 최민식인가 나왔던 거 하나. 최민수, 유령. 최민수, 유령.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통의 문학에서 보면 바다 다루는 시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시조 같은 게 있어봐도 예전에 이런 거 한 번 있었죠. 풍파의 논란 사공 배 팔아 소를 샀는데 구절 양정이 바닷길보다 더 험하다. 그 이후로는 뭐 바다도 안 가고 장사도 안 하고 그냥 농사 지었다. 네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나가는 게 별로 안 좋다. 공무도화가는 뭐였지? 공무도화가가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고 거잖아요. 그렇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이제 그의 강을 건너시고 나는 어찌하리요. 뭐 당내공화 뭐 이런 거. 하여튼 그 물을 건넌다는 거, 뭐 물이 그런 의미를 이 영화에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 그 물이 이제 결국 따라가고 물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하는 것은 결국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이고 그 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죽음의 의미도 되는 거죠. 다른 세계가 나를 땡긴다. 우리 쥐상에서 다른 세계는 결국 저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른 세계가 나를 땡기는 그 원초적인 마력에 결국은 사람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한번 상징하는 것들이 가장 이 소설의 첫머리에 딱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언덕에서 강물이 바다로 모여들듯이 우리는 바다에서 자신을 본다. 바다에서 자기의 운명을 본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영화도. 자, 그거 물 이야기 하나 나왔고요. 또 뭐 아쉬워한 게 굉장히 많으셨으니까 계속 해보세요. 또 뭐 있었습니까? 고래 하기 전에 이제 퀵해그를 만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남태평양 출신의 네네. 그러니까 퀵해그가 식인종이다. 네. 자기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침대에서 첫날 밤을 같이 보낼 때 자기 머리통을 만지더니 너 말 안 하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거 막 사람 살려 이렇게 하다가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퀵해그에 대해서 이 이제 호의를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퀵해그가 아주 뭐 교회 같은 데도 찾아오거든요. 뭔가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고 그 나중에 퀵해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퀵해그가 왜 자기 그 인디언 추장의 아들인데 그 섬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왔느냐니까 당신들이 그 자기 섬에 찾아온 서양 문명 이런 어떤 기독교 이 세계를 알고 싶어서 그냥 자기는 떠나왔다 이거죠. 그 섬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호기심이 있잖아요. 야만인이라고 자기들 생각했지만 자기들 생각하는 서양 지성인들 이성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 호기심을 가진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퀵해그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아주 이 사람이 젠틀하더라. 영화에 보면 특히나 나오지만 일종의 실크햇 같은 가죽 모자를 크다란 걸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꼭 고래 같아요. 보고 있으면. 아주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주 말이 잘 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퀵해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식인종이라든지 야만인으로 생각했던 자기 생각을 변화를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된다 이거죠. 근데 둘이 되게 콤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영화 보면은. 그러니까 이 퀵해그를 따라다니면 자기는 반드시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기로 딱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퀵해그가 자기가 죽으면 그 들어갈 관을 짜놨는데 네. 그 관이 결국 주인공 이슈마엘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결국은 넓은 마음으로 네. 그 사람의 세계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살아갈 기회가 다시 열린다.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게 그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담배를 서로 나눠 피거든요. 네. 퀵해그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가 있어요. 도끼 파이프라 해가지고 거기에 담배를 이제 쟁겨가지고 서로 피고 나눠 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정이 사라지거든요. 네.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딴 데서 했나요? 간접 키스? 담배가? 그렇죠. 간접 키스네요. 아니 예전에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을 네. 서로 나누어 가질 때 친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담배를 서로 나눠 핀다든지 술을 나눠 마신다든지 그 술이라든지 물이라 나눌 수 없잖아요. 물을 나눠집니까? 이제 물론 컵을 따로 나눠지지만 네. 그 자체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또 담배 같은 경우도 연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눌 수 없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너는 나의 친구고 운명을 같이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뭐야 안 좋은 거 다 술이랑 담배네 다 안 좋은 거 같이 하면 나누면 친구인 거네. 너 나랑 같이 죽자. 여자친구를 나눠도 친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사탕이나 외면 5개, 아니 4개씩 있으면 그냥 2개씩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술이나 담배처럼 이렇게 딱 자를 수 없는 거를 나눠 가졌을 땐 친구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눌 수 없는 거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지금 말씀대로 그건 정말 그 가치를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에릭 클립튼하고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아시죠? 에릭 클립튼하고 조지 해리슨하고 네.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었잖아요. 둘이 그래요? 절친이었는데. 누구예요? 배우예요? 그녀의 이름은 패티 보이드입니다. 모델 겸 지금은 사진작가하고 있는 여자분인데 네. 그 에릭 클립톤이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은 꼬신 거잖아요. 원래 이제 조지 해리슨의 부인이었었는데 네. 예. 이제 레일라라는 노래를 바치면서 그 노래. 예. 그러면서 이제 꼬시고 나서 첫날 밤에 지은 노래가 원더풀 투나잇이라면서요. 예, 결혼하고 좀 지나서 결혼하고 지나선가? 네, 어디 파티장에 가는데 이제 뭐 준비를 이제 여자가 하도 오래 하니까 기다리면서 만든 노래가 이제 원더풀 투나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놈입니다. 하여튼. 네, 클립톤. 이건 뭐 여담인데 에릭 클립톤을 평양에 그렇게 초청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김정일이 또 뺏길까봐? 아니 김정철이 좋아하잖아요.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그 영국에 그 당시 공연에 직접 찾아러 갔잖아요. 그 좋아했는데 에릭 클립톤이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릭 클립톤이 아마 기타를 못 칠 거예요 이제. 손이 묻어서? 아니 그 뭐냐 이제 관절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손가락에 더 이상 기타를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요? 네. 연주를 못 한다고. 그래도 뭐 나보다 낫겠지. 갑자기 에릭 클립톤이 나오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친구가 담배를 제의가 서로 번갈아 피면서 친구가 됐는데 그 참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어떤 편견이 뻣뻣해도 사랑이 일단 솟아나서 편견을 구부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가. 그러니까 퀵해그가 이제 침대 옆에서 내 자고 있는데 옆에 담배를 피워도 그게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불쾌한 담배 냄새가 이제는 마음까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편견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유연해진다. 네, 그런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멋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때 그 우정이라는 게 친구가 된다는 거는 결혼을 하는 사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동성애 코드가 좀 나온다는 게 이 책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나와요. 친구끼리 속내를 털어놓기에 침대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끼리 속내를 털어놓기에 침대만큼 좋은 곳이 없다. 우리가 베갯머리 송사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부부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내 의사를 관찰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베갯머리에서 흔히 이제 잠자리에서 같이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달라 부탁을 들어달라 이렇게 할 때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재판하는 걸 송사한다 이러는데 베갯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강력한 로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여기서 이제 침대에서 서로에게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나이 든 부부는 종종 침대에 누워서 과거 이야기로 밤을 지새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퀵해그와의 사이에서 그런 묘한 동성애 코드가 조금씩 읽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말로 이제 밤을 새는군요. 그 왜 정주영 현대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얼굴이 이쁜 여자가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귀를 편안하게 해준 여자가 좋더라. 말을 잘하고 말이 듣기 좋은 여자가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미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저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얘네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모비딕 보충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1, 2부를 미처 못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분들은 조금 1, 2부를 나중에 들으신 다음에 요 3부를 들으셔도 뭐 나쁘지 않겠다. 아 갑자기 3부를 들으면은 좀 생뚱맞긴 하겠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참 우리 저 정박님 뭐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뭐 그거 참 중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아유 난리 났습니다. 아 그래? 뭐지? 나라가 인증한 국가가 인증한 좋은 책 저자. 얘기하세요, 진짜. 아 예. 그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도깨비 책방이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9월달이나 10월달에 영화를 봤다든지 공연장에 갔다든지 아니면 전시회장에 갔다든지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책을 5,000원 이상 샀다든지 그러니까 5,000원 이상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새 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어디서요? 예, 서점을 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이 책이 소진될 때까지 이제 이걸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학로 이염센터에서 2018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부산은 롯데시네마 강복점 마찬가지 날짜는 10월 26일에서 10월 28일까지 전주는 롯데시네마 전주점 이 세 군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과 10월 달에 썼던 5,000원 이상의 현금 및 신용카드 문화시설 관련 영수증을 네. 지참해서 그걸 제시하시고 책을 받고 싶다 이러면 가서 이제 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책은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아니, 받을 수 저 거기 있는 그러니까. 책들. 아니 그 제 책도 이제 선정이 됐고요. 아, 그 책만 받아가면 되지. 역사 권력 인간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근데 거기까지 직접 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온라인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도깨비 책방 서점이 있는데요. 네. www.북타운 boktown.or.kr 북타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해주세요. 됐어. 인터넷에서 그냥 도깨비 서점 이렇게 찾으시면 도깨비 책방 서점 도깨비 찾으시면 책방 나오시면 저 검색하시면 네. 이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셔갖고 네. 그 내가 영화 본 거 뭐 영화 제일 많이 보실 테니까 그렇죠.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 티켓 같은 거 영수증 네. 그거를 잘 제출을 하셔갖고 그 책 한 권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10월은 등화가친의 계절이니까 책 많이 읽으라고. 네네. 네. 그래서 좋은 사업에 선정된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박님 책이. 대박이다. 네. 그 덕분에 재고 처리됐어요? 네, 그러면서 3세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박수 칠 일이다. 근데 3세가 많이 찍는 건 아니고요. 요즘 워낙 출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네. 또 몰라요, 정박님. 나중에 대박 나가지고 또 갑자기 그럴 수 뒤늦게 있어. 이 책이 주목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대박 나면 단단히 한 턱을 쏘겠습니다. 모비딕도 원래 처음 나올 때 잘 안 팔렸다면서요. 그래, 맞아. 30년 후에 팔리기 시작했죠. 기다려 보세요. 이 내용을 정박님 와이프가 싫어합니다. 자, 하여튼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제 보면서 이제 처음에 뉴 베드퍼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항구에 도착해서 낸트키 섬으로 가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묵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뉴 베드퍼드 항을 출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감명 깊은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 항해가 끝나면 두 번째 항해가 시작된다. 또 두 번째 항해가 끝나고 나면 또 세 번째 항해가 시작되고 그렇게 항해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세상의 노고인 것이다.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힘들고 위험한 게 이번에 지나가고 나면 이제 모든 게 잘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네. 또 2파가 오고 또 3파가 오고 4파가 오고 그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게 바로 인생이 이제 한번 큰 일을 겪고 큰 위험을 겪었다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이 모비딕의 이야기죠. AF 선장은 왜 끊임없이 이 모비딕을 잡으려고 복수를 하려고 지금 물론 의족을 달고 있지만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애도 태어났고 네.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40년을 고래잡이 했으니까. 근데도 AF은 나가고 또 마찬가지로 스타벅 1등 항해사도 정말 자기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를 두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결국은 AF 선장의 관계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또 그 운명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삶이 한 번씩 참 불가해하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이 세계관을 사실은 모비딕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대목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하나만 잘 키우고 나면 이제 좀 편하게 살겠거니 했지만 네. 애를 또 갖고 뭔가 둘째 셋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 하나 잘 키우면 끝날 것 같아서 한 10살쯤 잘 키워서 이제 좀 편할까 싶었더니 또 애가 사고 쳐서 또 힘들어지고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또 부모님이 아프시고 그러다 보면 또 남편이 아프고 그래. 내가 아프고 눈물 난다 진짜. 그래서 시다르타가 네. 인생이 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네. 생로병사 태어나서 괴롭고 늙어가서 괴롭고 병이 들어서 괴롭고 죽는다는 게 괴롭고 모든 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해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물이 다 고통이니까. 네.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런 책을 많이 안 읽었잖아요. 네. 거의 안 읽었잖아요. 근데 이 팟캐를 진행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에게 되게 큰 위안을 받은 부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거를 듣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이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삶을 살면서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걸로 되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커요. 너 왜 착한 얘기까지 하려고 그러니? 똑똑해졌으면 됐잖아. 아니 갑자기 요즘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가을 하늘을 보면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왜 정박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힘든 일이 들이닥쳐도 서로 다 손을 맞잡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힘든 게 반감이 된다고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누구 잡았는데? 딱 잡은 사람은 없잖아. 아직 잡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제 스스로도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서 그게 또 가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제가 가을을 좀 타가지고 아니 그 미당 서정재 시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에 한창씩 노래를 불렀지만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지. 본래 파랗다 푸르다는 색깔이 그리움을 환기하는 그런 강력한 감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을 하늘을 보면 되게 그런 막 감성적인 그런 게 되게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 울 것 같아 지금. 생뚱맞죠 여러분? 예, 이게 보충 방송이라 그렇습니다. 2부까지는 안 그랬어요 저희. 예, 철저히 컨텐츠 위주로 왔습니다. 너무 감성이 좀 터져서 이렇게 감성 터질 때 그냥 커피는 한잔하고 옵시다. 너무 좋다. 네, 1kg 커피 여러분 사장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두들만 모아서 맛있게 로스팅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도 1kg 단위 이렇게 이제 파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 집에서 드립백으로 편하게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1kg 커피와 함께 감성 터지는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일당백과 함께하는 카페 예에서 또 좋은 행사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10월 18일 목요일부터 10월 21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벌어지고요. 여기에 오시면 커피 앤티 페어라는 건데 1kg 커피 부스에 오시기만 하면 커피를 그냥 100g씩 무료로 드린답니다. 핸드드립 지정 원두를 무료로 증정하는데요. 하루에 600명 선착순이니까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갔는데 601번째 되면 어떡해. 보통은 네, 한 600 몇십 명까지는 또 인정이 많으시니까 우리 1kg 커피는. 네네네. 하여튼 거기 오시면 다양한 선물들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기부도 선택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라든지 뭐 문익환 통일의 백혈병 소아암 협회 등등에서 기부하시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가능하니까 이 커피 앤티 페어 10월 18일 목요일부터 10월 21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이고요. 양재 H센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양재역 정도 아마 가시면 가깝게 아마 걸어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비딕이 참 뭐 여러 상징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또 사랑받고 문학 작품으로서 평가받는 거는 뭐 작가의 또 괜찮은 얘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표현들이라든지 뭐 어떤 거 좀 있습니까? 그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어느 80년대부터 바다 목장 이런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바다 목장? 네, 양식업을 강조하면서
바다 목장했는데 바로 이 원조가 모비딕이에요. 바다 목장이란 말이에요. 네, 모비딕에 보면 이 낸트킷의 포경잡이 선원들이 바다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바다에서 생활의 양식을 끌어낸다. 이 사람들은 바다의 농부고 바다를 자신의 농장처럼 경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실 바다를 목장으로 생각하는 어떤 언론의 표현들이 사실은 이렇게 모비딕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네.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정복의 대상이고 소유물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좀 공포의 대상이고 좀 금기시하는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거침없이 나와가지고 이 바다를 우리가 다스린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려면 바다에서 가장 힘센 놈이 누구냐? 고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하고 부트가 이기면 우리가 바다를 정복하는 거다. 이런 개념들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또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이 배를 타려고 하는데 선장을 좀 만나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다른 선주들이 뭐 에이압 선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자네는 배를 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를 탈 건가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웃는 나쁜 선장보다는 침울하지만 좋은 선장과 함께 항해하는 편이 낫다. 네. 성격 좋고 부드럽고 그래도 일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까칠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마엘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여기서 나오고요. 100년 전에도 다 그렇게 생각했네. 진리는 진리. 그 일 못하는 좀 그런 위에 상사랑 일하면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네. 잘 웃는 나쁜 선장보다는 침울하지만 좋은 선장.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과 좋은이 이게 뭐 성격이 아니라 일을 잘한다 그렇죠.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일을 능숙하게 하느냐 서투르게 하느냐 그런 의미죠. 결국 이 리더십하고 연결돼 가지고 선주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압이 얼마나 리더십이 뛰어나냐면 퀘이커 교도 선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이러니까 이 다른 선주가 딱 발을 받아치는 거예요. 에이압하고 내하고 일본 근해에서 고래를 잡다가 배가 당장 가라앉으려 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삶이었어.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원들을 모두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시 돛대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단 말일세. 우리는 심판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단 말일세. 이러면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세를 생각하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이런 아주 책임감이 백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원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죠. 리더십도 여기서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일당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발휘했죠.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예전에 이런 리더십 관련해 가지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어떤 그 모험에 나섰지만 실패했던 양반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셰클턴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실패는 했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 더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같이 간 탐험대원을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무사하게 귀환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무사 귀환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남극 대륙 횡단은 실패했지만 단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리더십이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전통이 좀 나와요. 앵글로색슨의 어떤 전통에 보면 책임감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노래 많이 나오죠. 원래 왜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노래 많이 로요보트 이런 거 있잖아. 로요보트는 저 애기 동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이어도 사나 나와야지. 그건 뭐예요? 이어도 사나 어이 이거 몰라? 몰라요? 뱃노래예요? 뱃노래죠. 그 제주도에서 어민들에게 이오도라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 환상의 섬인 거죠. 이상 우리가 애틀란티스 하듯이. 실제 있는 섬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꼭 지하 그러니까 수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발견해가 표시석을 세웠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사실 상징이었던 문제였겠죠. 근데 사실 그런 환상의 섬이라는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신기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기루가 원래 사막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개념이. 중국의 산동반도 요 황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앞에 보면 그 신이라는 게 큰 조개 신자예요. 대합 조개 신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신기루가요? 네. 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 증기할 때 기. 바다에서 차가운 물에 공기가 밑부분이 접촉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상에 있는 물체들이 공중에 떠서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상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신기루죠. 그 신기루 유명한 해역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 바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도라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네. 그런 지점에서 보면 충분히 봤다라는 게 설득이 진짜 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오키나와 같은 게 이렇게 비춰서 오키나와. 오키나와까지는 좀 그렇긴 하고. 근데 어쨌든 네, 그건 충분히. 헤매다 보면. 근데 그 섬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섬들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다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섬인데 신기루가 아주 현상이 활발해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 왔다. 우리 사막에서 신기루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앞에 보이니까 쫓아가는 데 없잖아요. 네.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주 가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막에서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뭐 같은 현상으로 설명하죠. 공기의 어떤 차이. 결국 공기의 차이에 의해서 빛의 어떤 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내는 감각의 어떤 차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태양이 두 개 보이고 그런 것도 비슷한 현상.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목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찬물 마시면 돼. 태양도 이제 대기상에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교란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빛이 이제 산란되고 굴절되고 이러면서 이제 태양이 두 개로 볼 수 있죠.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이 기록되고 있죠. 어디서 태양이 오늘 두 개 관측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네. 사람의 감각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제일 위험한 게 이게 저 열기가 복사열이 땅이나 뭐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막 땅에서 막 열기 올라오면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그 정신이 혼미해져. 땅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면 아지랑이 같은 게 피면. 그럼 그리고 옷도 벗고 싶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이 인간이 그 4발 짐승에서 2발 짐승이 된 거는 결국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종의 분화가 일어난 거는 바로 지금 직립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직립하면서 우리 뇌가 지금 말씀드린 지상의 열을 바로 안 받고 좀 더 떨어져 버렸잖아요. 한 1m 60, 70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우리 4발로 그러면 활동 반경도 좀 제한돼요. 보이는 게 뻔히. 예, 보이는 것도 이제 시야도 좁아지고. 직립을 하면서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그리고 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고 뛸 수가 있는 거죠. 이 4발로가 달리고 뛰면 금방 이게 머리가 견뎌내지 못해요. 치타는 30초 뛰면 죽어요. 그러니까 30초 뛰면 내가 심장 터져 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가 바다에 노래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사실 책에 나온 노래보다 우리가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기 나와요. 여기 여자는 네,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건 너무 노래가 좀 퇴폐적이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아마 이거는 저 가수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소화하지 않았겠나. 제가 보면 작사가가 의도했죠. 그 의도도 있겠지만 모비딕에서 힌트를 좀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뭐라고요? 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아주 시작이 멋지게 하는데 가장 경이로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이고 아주 깊은 추억은 묘비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우리 무덤 속까지 갖고 와야 될 비밀이 있다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깊은 추억은 묘비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건 무덤 속까지 갖고 들어가야 된다. 깊은 추억은 묘비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근데 죽은 마당에 이제 묘비에라도 절대 묘비에도 새기면 안 된다. 내 무덤 속까지 갖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다 표현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비밀이 많습니다. 제가. 무덤 속까지 가져가야 될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터뜨리지 말아요. 우리 일당백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묘비명으로 제가 안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항구와 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요. 항구라는 것은 아주 자비롭고 평안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그런데 강풍이 불어온다. 강풍이 불어오면 항구는 배에게 가장 절박한 위험이 된다. 왜 그러냐? 배가 육지, 결국 항구가 육지를 상징하는 거죠. 배가 육지에 닿으면 용골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배 전체가 몸서친다. 이 강풍이 불어올 때는 배가 그냥 바다에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항구에 이거 부딪혀버리면 오히려 배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는 돛을 모두 펴고 전력을 다해 해안에서 멀어지려 한다. 그러면서 바로 배를 그 고향 항구로 데려가려고 하는 바로 그 바람과 맞서 싸우고 또다시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리는 망망대해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위험에 뛰어든다. 배의 유일한 친구가 바로 배의 가장 고약한 원수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심장한 배와 항구의 관계가, 배는 항구의 정박지고 배가 항구의 피난처가 맞는데 또 강풍이 불어올 때는 항구야말로 배의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위험이 다가올 때는 여자로부터 멀어져야 되는구나. 아니 바람이 다가온대잖아요. 바람 네, 바람 피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영진 씨 똑바로 들으라고요. 지금 본인 들으라고 지금 정박님이 지금 봐봐요. 자세도 딱 정영진 씨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바람이 바람기가 막 닥쳐올 때 여자로부터 멀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바람 피고 싶을 때 다 버리고 싶잖아요. 조강지처를.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여자 화났을 때 근처에 가지 마라 그런 느낌처럼 들려요. 여자 화났을 때 근처도 가지 말아라. 아주 실용적으로. 이거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데 이래서 이게 맞아요. 네. 다 다른 해석들이 나오니까. 근처도 가지 마. 그것도 좀 맞는 말 같기도 하네. 그렇죠. 다 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정민호는 영화 보긴 봤죠? 네, 봤어요. 유튜브에서. 좀 볼만했어요. 어땠어요? 근데 이게 그 50년대 만들어진 영화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은 정말 대단한 수작이 맞는 건 맞아요? 틀림이 없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동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긴장감 같은 것도 그래. 그러니까 음악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막 이게 쪼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음악이 깬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그냥 코믹한 느낌?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죠.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50년대 영화였던 당시 스크린에 재현되는 촬영 기법이라든지 또 촬영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보이니까 좀 아쉬운 지점은 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박님 설명을 듣고 제가 가서 영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를 보면 제가 영화를 100이라고 봤을 때 영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한 60, 70이었다면 너무 높게 잡았다. 너무 높게 잡았어. 그러면 한 40, 50. 40, 50이었다면 이게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한 7, 80%까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팟캐 들으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막도 다 나옵니까? 그럼요. 자막이 있어야지 저는 볼 수 있으니까요. 워낙 긴 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영화로 잘 구현이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책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화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고래 사냥할 때 피코드호에서 보트가 내려와가지고 고래를 잡으러 간다는데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전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고래 잡는 거에서 너무 깼어요. 왜요? 고래 인형이야? 아니 고래가 되게 크게 나오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보트가 이제 한 두세 척밖에 안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배에서 보트가 한 두세 척이 내려와서 거기에 사람이 뭐 한 7, 8명씩 타가지고 작사를 이제 막 고래한테 던져요. 근데 저는 고래가 엄청 거대한데 그렇게 작사를 던져서 고래가 죽는 게 가능한가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던지나 보지. 계속 찌르고. 그렇기는 한데 약간 좀 그런 고래는 느낌. 너무 큰데 그 작은 작살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쑤시개 몇 개 쑤신다고 애가 죽겠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쑤시개 계속 꽂아가지고 피투해서 죽는 느낌? 근데 이제 고래에 또 급소가 있으니까 열받아서 죽은 거 아니야 고래가? 아이씨. 인간들. 그 고래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 주라기 공원에서 그 랩터들 있죠. 아주 작지만 포악한 랩터가 자기보다 몸집이 10배, 20배 큰 그 큰 공룡들을 상대할 때 걔들이 완전히 이렇게 여러 명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한 명씩 톡톡 공격하잖아요. 마치 그런 좀 인상을 그런 느낌이 확 다가와요. 아주 인간이 작은 인간들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산만한 고래를 그렇게 진짜 지금 말씀대로 톡톡이 침을 쏘듯이 하는데 결국 그 침을 맞아가지고 고래가 결국 피를 내뿜고 죽는단 말이죠. 그런 느낌, 그런 인상도 좀 주는 거죠. 전 작살의 모양을 보니까는 저걸로 죽이는 게 가능하겠구나 생각도 작살 모양이 어떻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치 날카롭게 뭐. 날카롭게 꽂는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뺄 때 그렇죠. 그 고통이 더 심하겠더라고요. 이게 작살의 끝이 아주 구부러지고 이래가지고 모양으로 돼 있어요. 또 화살표? 화살표인데 또 이 구부러져 한 번 더 구부려가지고 이게 모양 자체가 이게 뽑아내기가 정말 그러니까 살점을 더 떼어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꽂는 것보다 그거를 뺄 때 진짜 고통이 심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열받아 죽는 거 아니야? 아씨 아파 죽겠다. 그리고 영화 보면은 저는 멋졌던 게
배가 되게 멋지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돛이 달려 있고 범선 스타일. 네, 그게 뭐라고 하죠?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게 엄청 많이 줄 같은 게 되게 여기 많잖아요. 이제 큰 돛대는 마스트라 부르고 네. 가로 옆에 가로로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이제 뭐 돛이 펼쳐져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활대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밧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배는 실물 크기로 그러면 제작을 했나? 거의 그런 느낌 같아요. 그리고 로우샷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배가 엄청 더 거대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그 범선들이 그때 속도가 최근에 이제 세계 여행을 요트 있죠 범선 돛담배로 5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최근에 작은 범선이 평균 시속이 한 40몇 킬로 정도 나왔대요. 와. 생각보다 빠르네 진짜. 한 50킬로는 좀 못 나온 정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동력으로. 그렇죠. 순수하게 바람하고 이제 돈만 가지고. 몰래 뭐 돌린 거 아니야? 50일만 돌 수가 있나 지구를? 50. 하여튼 평균 시속이 한 50km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뭐. 자, 저는 뭐 하트 오브 더 씨라는 영화를 하트 오브 더 씨. 네. 그 되게 망작으로 소문난 영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어때요? 볼만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건 이제 그 허먼 멜빌이 그 에식스라는 그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큰 고래한테 이제 파괴가 된 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생존자들이 이제 결국 인육도 먹으면서 생존을 한 실제 사건 이야기를 이제 허먼 멜빌이 거기 생존자 중에 한 명을 막내를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영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실제로 이제 또 구현을 해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고래 CG도 나오고 배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그 영화도 보면 이제 모비딕하고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죠. 그러니까 모비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네, 이걸 이제 잘 설명해 주는 영화. 이거 다시 만들어지면 좀 대박 날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의 CG나 어떤 그런 기술로 활용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캐릭터들 자체도 재밌어요? 다 너무 특색이 있고 그 퀵해그도 영화에서 보면은 일단 키가 엄청 큰데 얼굴에 이 인디언 분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도 보는 재미도 있었고 스타벅이랑 뭐 A합 선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다들 캐릭터가 살아 있어서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A합 같은 경우가 워낙 카리스마 있고 독재자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걸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폭주 기관차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관차가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동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네. 그냥 속도를 그냥 무제한으로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길만 가고 있는 거죠. 여기를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합은 끝이 이제 결국 절벽이 되고 배낭이 되고 뭐 끝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충돌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내 최대한 모든 내 열정과 의지를 다 쏟아붓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의심이 들고 비판이 들도 그걸 제압해버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어떤 실제로 이유에서 나는 선원들이 가겠다. 좋아해 선장을. A합을. 그렇죠. 네. 그 A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내 콧구멍에서 나온 뭔가가 얘들의 입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래 이제 코에서 숨이 나올 때 영혼이 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영혼의 광기가 이 애들의 입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내 말대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 거야. 네. 이런 식의 어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썼던 동원이 모비딕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애에게 스페인 금화를 주겠다라든지 그리고 술을 가져와 해가지고 술을 가져와서 술을 마실 때 어떻게 술컵을 가져오라는 건 말을 안 해요. 작살잡이 작살 있죠. 그 작살에 지금 뾰족한 세 부분을 떼내고 약간 공간이 생기나 봐요. 그게 술을 따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작살잡이들 보고 자 너희들은 이 나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이걸 마시면서 해라. 반드시 모비딕을 잡겠다는 네. 그 맹세를 이 작살주로 해라는 거죠. 작살을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오는. 그러면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모비딕의 그 A합 선장이 정말 그 정치학에서 말하는 미란다의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미란다의 방식이 뭐예요? 네, 정치학에서 이제 미란다와 크레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란다는 뭐냐면 미란다의 법칙 뭐 있었잖아. 그럼 미란다의 그거 고지고 네. 달라요? 고지 의무 체포할 때 네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네네.
달라 왜 같이 이름을 미란다로 쓰고 그래요? 헷갈리게. 이름이 뭐 미란다가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미란다는 이제 다른 어떤 작품 속에 뭐 여자 주인공 여자 그 이름인데 여자 네. 나온 인물 이름을 따가 썼는데 이런 거예요. 미란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권력이 내가 좀 정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큰 건물 짓는 거 있죠. 아 우리 지도자의 업적을 봐라. 이런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날을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생일 기념일 무슨 국경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항상 이 정말 우리가 위대하지 않느냐 그런 생일 뭐 기념일이라든지 노래를 만든다든지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에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권력은 정말 좋은 것이고 이 권력자는 위대하다 이런 걸 끌어내는 방식이 미란다거든요. 네.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합법적인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이성을 가지고 자 나는 너희들에게 정의와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정의와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지금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자유를 주고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 미국과 상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 예를 들어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성적인 걸 보여주는 것들. 이게 그래 된다고. 미란다라는 것은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정에 호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근데 지금 보면 A아웃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미란다를 아주 잘 쓰는 거죠. 사람들을 완전 격동을 시키는 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래서 유일하게 스타벅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근데 우리는 모비딕을 잡으러 나온 게 아니라 모비딕도 잡으면 좋지만 고래를 잡아서 향유고를 잡아서 고래김을 통을 가득 채워가지고 낸터키 당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목적인데 왜 모비딕을 잡느냐라고 계속 하는데 선원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부 다 모비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압이 교묘하게 가버리는 거죠. 바로 그게 여기서 보면 A압의 리더십이 미란다 방식. 여기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미란다보다 보니까 이제 크레덴다. 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란다가 잘 통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 중국에 천안문 광장에 가면 국기 하강식 할 때 국기를 쫙 집어 던지잖아요. 그럼 전 중국의 사람들이 그 천안문 광장 오는 이유가 그 국기 개양이라든지 하강 관련한 행사를 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특히나 사회주의 예전에 뭐 소련도 그랬고 사회를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지금 북한도 그렇지만 완전히 다리를 완전 직각으로 엄청나게 빡빡 맞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무릎 다 나가버리거든요. 아니 그 딱딱한 아스팔트에서 그런 행사를 계속하면 무릎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는 이제 그런 행사는 지양하자. 병사들을 생각해서 무릎 다 나가버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특히나 권위주의 정권한테 왜 그걸 잘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 권력이 이만큼 강력하고 야 저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북한에서 매스게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매스게임 많이 했거든요. 매스게임이 뭐예요? 그 카드 섹션 같은 거. 카드 섹션 하는 관중들이 막 이렇게 카드로 해가지고 그림 막 호랑이 갑자기 나타나고 막 네. 야구장이나 뭐 이런데 야구장은 좀 아닌가? 어쨌든 그런데 보이는 그죠. 거. 우리도 70년대 했거든요. 70년대 80년대. 네. 전체주의 나라들이 매스게임 잘한다고. 잘하죠. 그래서 막 그 각자 이건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갖고 나는 순서 박자에 맞춰서 빨간색, 노란색 이거만 나가 갖고 있는 카드는 펼쳐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전체로 한 5천 명 모여 있는 상태 그걸 이제 딱 보면 엄청 멋있게 나가긴 하죠. 그거는 진짜 고통입니다. 해본 적 있어요? 우리 했지. 학교 대학 뭐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네. 학교 대학 뭐 하면 초등학교 때도 하고 저는 중학교 때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는 좀 심플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켓 이렇게 열면 안에서 무슨 이상한 색깔 나가고 그걸로 뭐 펄럭펄럭 하는 걸로 이제 맞추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뭐 이럴 때는 서로 그 학교끼리 매스 게임 잘하는 게 약간 좀 괜찮은 학교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갖고. 그렇죠. 네, 진짜. 그 학교는 단결 일이 잘 된다. 뭐 이런 거죠. 엄청 애들 패가면서 그거 했다고. 요즘은 진짜 그런 거는 그렇죠. 안 하니까.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학교 이야기 하시니까. 알게 모르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주입되는 그렇죠. 거네. 학교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고래들의
때려져 살잖아요. 네. 그 무리를 스쿨이라고 부른대요. 아 그래요? 네, 이 책에서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걸 스쿨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고래 나타나면 막 갈매기도 많이 나타난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건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저도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아 책에는 없고요. 책에도 나옵니다. 모비딕이 그거 할 때 네. 항상 이제 갈매기 물수리 떼들이 돌아다니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고래가 그렇게 갈 때 제가 듣기로는 그 고래가 먹이가 있잖아요. 작은 물고기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 마찬가지 새들도 네. 고래가 있는데 가면 바로 그 작은 자기들이 먹이로 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고기 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고래는 이렇게 때로 다닌 엄청 많은 수천 마리 고래가 나타났다고 영화에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좀 큰 놈 옆에 있으면 네. 먹을 게 생긴다. 그런 거죠. 떡고물. 네, 떡고물이 좀 생긴다 이런 거죠. 사실 고래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스쿨이 뭐냐면 크게 두 스쿨로 구성된대요. 네. 암컷 여러 마리하고 수컷 한 마리로 구성된 스쿨이 있고 젊고 힘센 수컷으로만 구성된 그런 두 무리로 분류가 된대요. 오, 암컷 여러 마리랑 수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요? 네, 딱 수컷 한 마리만. 네. 할렘을 만든 거죠. 일종의. 그리고 또 젊고 힘센 수컷들끼리만 또 이렇게 만들어진 진짜 말 그대로 스쿨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암컷들만 있을 왕들 아닙니까? 왕들은 젊은 고래가 접근하면 바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바로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래도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자기 이제 암컷을 바람피는 걸 막으려 해도 결국 그의 침대에 들어온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물고기는 침대를 공동으로 쓰기 때문이다. 바다라는 침대를 공동으로 쓰니까 아무리 그 이제 대장 암컷이 왕이 막으려 해도 또 젊은 수컷은 들어오고 이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전하라고 나오는데 그 임금은 포경선들이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 수컷 고래 있잖아요. 암컷을 거느리는 왕고래는. 왜? 정력을 너무 낭비해가지고 몸에 지방이 적어가지고 별로 가치가 남는 게 없다. 네, 기름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조상들의 지혜가. 네. 잡아봐야 예의를 갖춘 줄 알았더니 예의가 아니고 잡아봤자 고래 기름을 얻을 수 없는데 뭐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래 전화도 똑같대요. 바람둥이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침실만 좋아할 뿐 육아에는 전혀 흥미가 없는 거죠. 노코멘트 하겠다. 아니 여기는 육아 흥미 계시지 않습니까? 아육도도 하시는데. 무슨 흥미가 있어요. 뒷짐지고 걷는 사람인데. 요즘 안 봅니까? 네. 아육들을 보세요. 아빠 정영진의 육아 대행지. 네. 유튜브에서 정영진을 검색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래 전화가 나이가 들면 이제 청춘의 열정은 식어가고 이 고래도 나이가 들수록 기분이 우울해지고 결국 이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권태기가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 고래들, 암컷 고래들, 애첩들을 잘 내쫓아 버린대요. 아, 진짜? 그래서 노인이 돼서 혼자 이제 또 떠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젊은 고래를 만나면 욕정에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라고 계속 교훈을 주는데 그렇게 한다고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그 흰고래는 자기 혼자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가 누가 되느냐? 황량한 바다가 자기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나와요. 자연은 우울한 비밀을 많이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흰고래는 그렇게 이제 혼자 기도를 드리고 떨어져 가지고 생활하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정영진 씨의 노년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쫓겨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네, 본인이 하는 거죠. 충고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렇죠. 고래가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래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그 끝이 없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배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배를 만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배 이름들이 뭐 레이첼로도 마지막 나오지만 딜라이도, 환희도 나오고 융프라우호도 나와요. 처녀도 나오고 정말 배 이름들이 다양한 게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든지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딜라이트는 환희지만 환희가 아니에요. 배 이름과 다르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배는 막 난파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A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A합은 맞는가? 나는 진짜 A합이 맞는가? 우리 예전에 맥베스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의 대사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뭐가 있을까? 내가 복수를 한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까지 어느 순간에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막 이 고도의 어떤 철학적인 사색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연극하면 참 좋은 게 맞아, 이런 독백들이 아주 많이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연극으로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은 뮤지컬이나. 어쨌든 무대에서 올려지는 공연으로 하면은 배도 되게 멋지게 딱 무대 장치로 해서 나와서 하면은 되게 멋질 것 같아요. 고래는 어떻게 해? 아, 고래는 흰 천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니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고래가 약간 좀 어설프잖아요. 아, 그거 되게 웃겼어요. 무슨 스티로폼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 백경 그 하얀 고래 나올 때 모비딕. 아, 그게 근데 그 당시 돈으로 3만 불짜리 특수 제작된 고래 모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로 만들었대요? 돌로 만들었어요? 뭐예요? 스티로폼 아니야? 그 당시 돈으로 3만 불이면은 그래도 꽤 비싸게 만든. 그렇겠죠. 뭐 그때 당시는 뭐 블록버스터였겠죠. 근데 진짜 A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흉조가 왔다. 갑자기 새가 날아들고 보트가 부서진다는 게 배에서는 아주 금기시되거든요. 근데 고리를 잡으러 갔다가 보트가 부서지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2등 항해사가 아유 이거 아무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농담을 하고 또 이제 스타벅 1등 항해사는 이건 신의 노여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A합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파선 앞에서는 우는 소리도 웃는 소리도 하지 마라. 그것은 뱃사람의 예의다. 우리의 생활 연장이 지금 이렇게 그걸 된 거를 가지고 좋니 나쁘니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의 메시지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신은 인간에게 말할 게 있으면 솔직하게 바로 말하면 되지 왜 신이 애매모호하게 암시를 하느냐. 그런 필요 없다. 이러면서 너희들 말하는 그러니까 신을 한 명은 말하고 한 명은 농담을 하는데 너희들이 따지고 보면 인류의 양극단들이다. 너희들이 인류 전체를 대표한다. A합 입장에서. 그런데 나의 이웃은 아니다. 나의 친구는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 혼자 서 있다. 이 지구상에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가 있지만 지금 나는 나 혼자다. 한 놈은 종교에 가 있고 한 놈은 시덥지 않은 현실적인 농담이나 하고 있고 정말 진지하게 인생의 모비딕이라는 이 인생의 비밀과 대면해가지고 끝까지 붙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지금 춥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거 완전히 영화의 연극이 정말 멋진 대사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 A앱도 약간 뒤로 갈수록 살짝 마음이 좀 약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무슨 스타벅한테 자기는 이제 늙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갈등이 지나고 자기 혼자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스타벅을 그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하나 있고. 아, 전략적으로? 그렇죠. 스타벅이 계속 자기를 견제하잖아요. 스타벅만 잡으면 되는데 이 스타벅이 계속해서 이제 1등 항해사니까 6.25 사태가 발생하면 선장 업무를 대신할 수가 있고 하니까 계속 견제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또 솔직한 토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평생을 다 바쳐왔는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좀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이게 의지를 가지고 나는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아무것도 아닌가?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힘들게 일해도 마지막에는 모두들 관에서 잠자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계속해서 그런 회의와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A앱이 재밌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이야기 나거든요. 이미 기찻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관차예요. 기관차가 철로 위에 딱 그 선로에 끼어진 거예요. 바퀴가. 그럼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끝이 죽음이고 그 끝이 파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A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운명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바로 거기에 가장 맞는 운명적 인물이 A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모비딕이 잡으려고 첫날 실패하고 둘째 날 다 실패하잖아요. 보트는 산산조각 나고 A합의 그 의족도 부러져요. 그러니까 다시 의족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이 말리는 거죠. 이제 진짜 돌아가자. 그리고 왜냐하면 아침에 했고 점심에도 해가 실패했고 그러면 저녁은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세 번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선장님 다시 한번 우리 귀여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시다. 그 A합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다시 보트를 내리라 해가 출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두 번이나 얘가 모비딕이 떠올랐으니 반드시 세 번째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이 바다가 물결치기 10억 년 전에 자네와 내가 여행 연습을 마친 것처럼 우리는 그놈을 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다가 물결치기 10억 년 전에 이미 우리의 운명은 예정된 것이다. 이 모비딕과 나의 대결은 예정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다가 물결치기 10억 년 전에 우리의 만남은 예정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연극적 대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트를 타고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네. 에이압 선장이 마지막 보트를 타요. 그러면서 스타벅 보고는 이제 피코더를 지키라 그러면서 마지막 악수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설물에도 죽는다. 얕은 물에도 빠져 죽고 홍수에도 죽는다. 나는 지금 가장 높은 물머리에 도달한 파도 같은 기분일세. 나는 이제 늙었네. 자 우리 악수하세. 딱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죠. 멋져. 마지막 그걸 하는 거죠. 그 스타벅은 제발 가지 마세요. 막 눈물로 연해도 그냥 나는 가야 되네 하면서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보트를 내리고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뭐 모비딕을 잡는 과정에서 밧줄에 걸려가지고 에이압 선장은 날아가 버리고 그걸 보고 이제 결국 피코더로 작품에서는 고래가 이제 모비딕이 돌진해 가지고 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슈마엘이 저번 말씀처럼 딱 살아남는데 그 이슈마엘이 결국 그 제가 그때 오디세이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디세우스도 결국은 딱 혼자만 살아 돌아오잖아요. 이슈마엘도 혼자 살아 돌아오잖아요. 이 항해를 떠난 수많은 사람 중에 딱 단 혼자만이 그거를 기록하고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끝나죠. 저희가 49번째로 정한 책이 모비딕 잘 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책이 괜찮네. 재밌어. 읽을만해. 근데 두꺼워. 근데 이제 고래가 마지막에 이제 모비딕이 피코더를 향해 돌진 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항해사들 3명이 다 있거든요. 네. 그 3명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마지막 순간에 뭘 생각하느냐. 뭐 어떻게 해요? 그 스타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도의 결과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을 케이크 교도로서 충실히 섬겼는데 이 기도의 결과가 결국은 이것인가. 여자처럼 기절해 죽진 않게 해주소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내 곁에 서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고 그 아주 유쾌했던 맨날 담배를 물고 다녔던 스터벅 같은 경우는 빨간 버찌 단 하나를 먹고 싶다. 버찌 하나를 먹고 싶다. 그 고향에 나는 그 열매를 먹고 싶다. 딱 그러고 그 플래스크 땅딸막한 그 3등 항해사는 나는 버찌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버찌가 자라는 곳으로 가고 싶다. 내 엄마가 급료를 미리 받아두었으면 좋았을 걸. 땡전 한 푼 우리 엄마는 이제 가지지 못할 텐데. 왜냐 항해는 이걸로 이제 게임 오버 됐으니까.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 3명이 각각이 보여주는 게 다 달라요. 1등 항해사는 네. 품위를 지키며 죽을 수 있게. 그렇죠. 2등 항해사는 마지막 작은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게. 그렇죠. 우리 먹는다는 게 마지막 근원적이잖아요. 3등은 어떻게든 삶의 희망을 그렇죠. 엄마라는 것들. 네. 인간 군상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기나긴 뭐 또 있어요? 아니요. 네, 기나긴 모비딕 여행을 3시간에 걸쳐 장장 해왔는데 저희 또 일당백도 여행을 쭉 하면서 한 번씩 항구에 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곁으로 한번 또 도착할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직접 또 만나는 시간 저희가 한 6개월 됐나요? 지난 5월 달에 한번 5월 달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5월이었죠. 봄쯤에 한번 네. 우리 청취자분들 네. 만나서 아주 좋은 시간을 저희가 보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희가 11월 3일 11월 첫 번째 주말이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한번 또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만든 시간인데 안 오시면 안 돼요? 그 게시판 글에만 막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서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날은 뭐 어떤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할지는 저희가 차치차니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토요일 오후 시간은 아직 미죠? 뭐 아마 대략 3시 정도일 텐데 네. 혹시 뭐 저희가 더 정확해지면 하여튼 매 방송마다 또 알려드리도록 하죠. 별도의 신청은 뭐 따로 안 받아도 되겠죠? 그렇게 막 미어 터지게 오시는 건 아니겠죠? 예. 자, 아마 장소는 서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울 홍대 쪽이죠. 네. 서교동에 아마 주소는 공지사항에 올릴까요? 네, 공지사항으로 팟빵홀. 팟빵홀. 네. 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지 관련해서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50번째, 50번째 이제 진짜 책이 절반을 왔구나. 아, 어떡하지? 벌써 50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절반 왔습니다 이제. 힘내세요. 50권 더 남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과연 어떤 책이 50번째 일당백을 장식하게 될지 함께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